50대가 되면 행운과 불운이 모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행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답니다. 단지 행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불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느 날 당신 주변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마침 당신은 불운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더욱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 둘,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중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를 목표로 하면 요즘은 그렇게 즐겁지 않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를 목표로 하면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설레고 가슴 두근거릴 수 있게 되지요. 아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남을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즘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서 웃고 싶다니까. 라면서 말이지요.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 채널의 연령층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혹시 지금 50대이신 분 계신가요? 50대가 되면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잘 살아왔나? 라고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노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과연 돈 걱정 없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아니면 앞으로 고민하게 될 분들을 위해 50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인생 후반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힌트,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나카타니 아키히로님은 1983년에 자명종 시계의 꿈을 발표하고 23살에 작가로 데뷔한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광고업계에서 8년 동안 광고 기획자로 일했는데요. 1991년 주식회사 나카타니 아키히로 사무소를 설립해서 인생론과 비즈니스서, 연애 에세이, 소설까지 많은 롱셀러와 베스트셀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카타니 학교를 만들어 일본 전국에서 활발히 강연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50대는 나답지 않은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2장, 자기보다 어린이로부터 배울 수 있을 때 진짜 성장합니다. 3장, 50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가 존경받습니다. 4장, 50대의 진짜 즐거움은 귀찮음 속에 있습니다. 5장,
50대는 정신력으로 체력을 극복하는 시기입니다. 저자는 코로나19 시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면 불안해지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50대를 즐겁게 20대처럼 설레며 살 수 있을지에 관한 다양한 삶의 힌트가 가득 담긴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체험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노후에 대비해 열심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50대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저축한다는 말은 다양한 체험을 참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인생을 젊게 살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저축한 돈은 별로 없지만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체험을 많이 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체험을 많이 하면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같이 술 마시지 않을래요? 이런 말을 듣는 50대는 사실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놀이에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쏟아부어 인생을 즐겼기에 오로라를 보러 가서 결국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를 봤다는 이야기보다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결국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묻곤 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오로라도 못 보고 뭐 하셨어요? 실패담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체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부터는 즐거운 실패담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책과 영화에 돈을 많이 쓴 사람은 책과 영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을 많이 했다는 자랑은 결국 체험을 게을리했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저축은 저축으로 끝나지만 체험을 많이 하면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생겨납니다. 더구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이는 만큼 50대에는 노후의 저축을 사용해서라도 다양한 체험을 해두어야 합니다. 50대의 눈앞에는 돈을 남기느냐, 친구를 남기느냐는 양자택일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체험을 많이 하면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돈을 남기면 친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돈을 노리는 사람이 개미떼처럼 달려들 뿐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라도 더 많은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지 않는 사람은 참견쟁이가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이 들으러 와줬는데 그 사람들도 더는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카타니 학교를 통해 세미나와 워크숍, 그룹 레슨, 개인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그때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강사나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50대 중에는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경험을 말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상대와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를 배우기 위해 골프 연습장에 갔을 때 가장 난감한 일은 무엇일까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꾸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같이 온 사람도 제쳐놓고 옆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는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쁜 여성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안 돼요. 클럽을 이리 줘봐요. 그러면 그 여성은 다음 날부터 오지 않게 됩니다. 골프 연습장 쪽에서 보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상급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초보자 중에는 상대에 대해 가르치려고 드는 참견쟁이가 많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누군가를 가르침으로써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연습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나서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은 법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내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보다는 책을 내는 건 참 귀찮은 일이야.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은 글로 남겨놓는 게 좋겠군. 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싶어 하게 됩니다. 남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공부가 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감도 높아집니다. 남을 가르쳐줘도 단순한 참견쟁이로 끝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단순한 참견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부하지 않거나 배움을 그만둔 사람은 단순한 참견쟁이로 끝나게 됩니다. 골프 연습장에서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잘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웬만큼 할 수 있다.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찾아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상사의 역할 중 한 가지는 부하 직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배운 수많은 노하우를 부하 직원에게 전해주는 것이 상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하 직원 쪽에서는 어떤 상사에게 배우고 싶어 할까요?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상사일까요? 아니면 공부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일하는 상사일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상사에게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강사나 코치도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은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상사나 코치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늘 공부하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들어도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반면에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노하우를 전해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솟구칠 수밖에 없겠지요. 가장 한심한 강사는 5년 전에 한 이야기를 지금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강의 도중에 하는 개그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과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신선한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는 법이니까요. 주제 넘은 참견쟁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무엇인가를 배울 때 마음껏 즐기는 사람과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배움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론부터 공부합니다. 머리로 납득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네? 왜요? 선생님, 실제로 해보기 전에 조심해야 할 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먼저 들으면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일단 해보면 오히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1시간짜리 댄스 교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뒤쪽으로 갈수록 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1시간짜리 댄스 교습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가장 앞서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선입견 없이 무턱대고 해본 첫 번째 동작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각이 많아지면서 동작이 이상해지고 엉성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에 신경 써야 해 하고 의식하면 엉뚱한 곳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50대에는 댄스든 악기든 운동이든 특히 몸으로 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일단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쯤은 몸으로 기억하는 것을 배워봅니다. 정년퇴직 이후 계획을 지금 해봐야 하는 이유. 50대가 되면 정년퇴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 이후의 삶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정년퇴직하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살겠다고 계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년퇴직해도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은 50대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일이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배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사흘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배우는 시간에 정비례하는 법입니다. 배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즐거움도 커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순간이고 즐거운 것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흘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와, 해냈다, 재밌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도 진정한 즐거움에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정년퇴직하면 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배워야지. 이렇게 마음먹어도 막상 정년퇴직하고 나면 배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 배우는 곳이 집에서 너무 멀다.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됩니다. 지금 바쁘니까 정년퇴직 이후에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지 않을 핑계를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에는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사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조금씩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눈을 감아도 49일까지는 아직 이 세상에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상중이라고 하고 49일이 지나면 그제야 부처가 되어 저 세상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불교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뇌사는 아직 죽음의 단계라고 할 수 없겠지요. 또한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서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10명의 왕, 즉 10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염라대왕은 5번째로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49제는 그런 심판의 날에 고인을 응원하는 뜻으로 하는 의식입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이지요. 지금은 초칠일이나 49제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별 생각 없이 참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100일제는 사후세계에서 8번째 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날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언젠가부터 죽음이라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큰 이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라갈 테니까 좋은 곳을 잡아두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생사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구경을 하러 갈 때 먼저 가서 좋은 곳을 잡아둬 라고 말하는 정도로 죽음을 의식하고 계셨으니까요. 이 세상 모든 생물의 삶과 죽음은 툭 끊겨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는 삶보다 죽음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죽음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50대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사람이 죽으면 텐트 안에 시신을 놓아둡니다. 그곳은 건조 지역이라 시신이 금방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신이 부서지면 그제야 비로소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태어난 아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때로 여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삶과 죽음이 조금 뒤쪽인 셈이지요. 반면에 낙태를 금하는 곳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부터 새로운 생명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 사상은 윤회전생을 이릅니다. 윤회전생에서 죽음은 삶의 시작이므로 조금 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없다는 상실감 때문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 때문이겠지요.
장례식에는 밝은 장례식과 어두운 장례식이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의 장례식을 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생전에 효도를 했던 쪽입니다. 부모님의 생전에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겠지요. 웃으면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대한 효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까요? 돌아가시면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건강한 생사관이고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밝은 장례식이 되도록 생전에 효도합니다. 자는 시간을 앞당기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아침 일찍 눈이 뜨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민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간이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집은 2층이고 가게는 1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공부할 때도 새벽 3시에 잠들곤 했지요.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시에 가게 문을 닫은 뒤 매출을 확인하거나 뒷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3시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그런 습관은 40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탓인지 50대에 접어들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까 생각한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자는 시간이었지요. 결국 조금 일찍 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자는 시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 이후 언젠가부터 11시에 자기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 11시에 자고 있습니다. 건강의 기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수면의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면 깊이 잠들 수 있어서 뇌와 몸에 쌓인 피로가 빨리 회복됩니다. 물론 아직 남은 일도 있고 정리해야 할 것도 있을 때 자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뒤로 돌리고 잠들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찍 자면 자연히 일찍 일어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하면 됩니다. 일찍 자도 수면 시간 자체는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수면의 골든타임에 잠들므로써 마치 지금 사면 포인트는 3배라는 쇼핑몰의 홍보 문구처럼 수면 포인트를 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오전 시간을 멋지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오후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오후에 잠깐 눈을 붙이고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지 못해 결국 올빼미형으로 변하곤 합니다. 50대의 강점은 아침에 일찍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밤에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졸립지 않습니다. 50대가 30대보다 유리한 점은 아침에 일어나는 덕분에 일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길다는 것 아닐까요? 또한 50대가 되면 자는 동안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럴 때는 화장실에 자주 간다고 불평하기보다 2번째 깼을 때 완전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든 자다가 깨지 않아도 되고 아침 시간을 멋지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일하건 취미생활을 하건 공부하면 인생을 더 멋지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한밤중에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2번 이상 가면
비뇨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 깨서 다시 자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50대의 수면 방식을 바꾸면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느끼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젊은 시절에 본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학창시절에 재미있게 본 영화를 다시 보면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보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 위주로 보고 두 번째는 스토리 이외의 것을 봅니다. 진정한 재미는 스토리 이외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라고 한다면 첫 시작부터 30분까지는 대부분 스토리와 관계가 없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가 스토리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영화의 재미는 시작 후 30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이 처음의 30분을 답답하게만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에 감독의 개성이 담겨 있는데 말입니다.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 접어들면 스토리를 전개해야 해서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감독이 만들건 다른 감독이 만들건 상관없이 원작이나 각본대로 전개해야 합니다. 스토리에만 집중하면 스토리와 관계없는 최소 30분은 대충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 이런 곳에 복선이 있었군. 여기에 이런 소품이 있었어? 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영화의 진정한 즐거움은 트릭이 드러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스토리 이외의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즐거움은 30년 후에 그 영화를 다시 보면 느끼게 됩니다. 이는 30년간 쌓인 체험을 통해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아하, 이런 말은 이런 뜻이었군. 이 장면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 이 작품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야. 영화나 책, 그림, 음악 등 모든 예술 분야는 표현하는 사람이 절반을 만들고 감상하는 사람이 절반을 만드는 법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감상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힘이 없다면 작품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는 힘은 감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깊은 인생 경험을 통해 영화나 책을 다시 보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 라고 말이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여행이나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옛날에 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오늘의 마무리는 저자의 에필로그 30대는 적과 40대는 아군과 50대는 자신과의 싸우는 시기입니다로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좀비 영화는 좀비와 싸우는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비 영화는 대부분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좀비와 싸우는 이야기이고
제2부는 인간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싸울 때 싸움은 한층 격렬해집니다. 저 사람은 혹시 좀비에게 감염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3부는 나약한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조스나 에일리언을 비롯해 훌륭한 영화는 모두 이렇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30대와 40대, 50대에 일어납니다. 30대는 경쟁자, 라이벌과 같은 적과 싸우고 40대는 아군과 싸웁니다. 적과 싸우는 것은 그래도 낫지만 아군과 싸우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50대입니다. 50대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약했었던 자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50대는 언뜻 보기에 꽤 여유가 있고 인생관도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때 50대 어른들은 모두 강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50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50대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즐겁게 극복하면서 이후에 있을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50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고 있나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나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